면접관. 각자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진짜 공포가 모두를 삼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레이입니다. 오늘 면접관입니다. 먼저 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 방식은 좀 특별합니다. 각자 직접 만든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무서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고연봉 자리인 만큼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순서대로 발표해주세요. 지금부터 30분 준비 시간 드리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양난씨 맞죠? 가장 먼저 오셨으니까요. 그럼 준비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구상하셔도 됩니다. 화장실은 가셔도 되지만 2층은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 넷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야기로 면접을 본다고? 내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이었다. 하지만 주레이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전혀 장난 같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새하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귀신? 살인? 아니면 초자연 현상? 주레이는 꼿꼿이 앉아있었다. 손가락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고 마치 시간을 재는 것 같았다. 표정은 끝까지 차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 못할 뭔가가 숨어있는 듯했다. 시간 됐습니다. 순서대로 하죠. 양난씨, 시작해주세요. 양난의 이야기. 여행 가방. 몇 년 전 나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의 가난한 학생이었다. 알바비로 생활비를 겨우 버텼다. 학교 근처에 게시판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롭게 전단을 붙였다. 나는 그 게시판을 자주 보러 갔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기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과외 자리가 있나 찾고 있었다. 그게 식당 서빙보다 훨씬 편했고 돈도 더 됐으니까. 하지만 게시판엔 거의 광고뿐이었다. 가끔 중고거래 글만 있었고 과외 구인 글은 거의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갔지만 늘 기대하며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다시 게시판을 보다가 오른쪽 아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집안 정리 도우미 구인 전단을 봤다. 반나절 300위안. 연락처는 왕 선생이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에서 구인 글을 봤는데요. 방정리 일 말이에요. 아직 사람 구하시나요? 아, 네. 언제 가능하죠? 15일 이후면 아무 날이나 괜찮아요. 그럼 16일로 하죠. 아침 9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끊고 몇 분 뒤에 바로 문자가 왔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시간은 금방 흘렀고 어느새 16일이 됐다. 나는 10분 일찍 그 주소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와줘서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수고 좀 부탁할게요. 잡동사니 정리가 좀 필요해요. 버릴 것도 있고 옮겨야 할 것도 있어요. 나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이름과 학교를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바로 일 내용을 설명했다. 일은 정말 단순했다. 서재의 오래된 책과 잡동사니를 상자에 담고 침실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을 정리하고 부엌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과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 마지막으로 버릴 물건은 아래 쓰레기장으로 옮기면 됐다. 쓸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감사하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다. 먼저 서재였다.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종류도 다양했다. 문학책부터 전공 교재까지 다 있었다. 왕 선생은 몇 권을 지정해 내려서 상자에 넣으라 했다. 그때 나는 거의 새 것 같은 책이 많다는 걸 봤다. 비닐도 안 뜯은 책도 있었다. 이것도 다 버리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침실도 비슷했다. 옷장엔 옷이 많았고 상태 좋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전부 꺼내라 했고 처리할 거라고 했다. 그 중엔 패딩 하나가 있었는데 택도 떼지 않은 상태였다. 부엌은 더 간단했다. 주로 냉장고와 수납장 속 지난 음식들을 정리했다. 왕 선생은 거의 요리를 안 해서 물건도 많지 않았다. 오전 내내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일했다. 왕 선생은 말이 거의 없었고 가끔 입을 열어도 짧게 지시만 했다. 움직임도 조금 느렸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했다. 나는 몰래 그를 봤다. 그는 자주 멍하니 있었고 한 곳을 오래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움직였다. 점심엔 배달을 시켰고 내 것까지 하나 주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대부분 젓가락으로 음식만 뒤적였다. 오후에는 버릴 물건을 나눠서 아래로 옮겼다. 다 끝났을 땐 오후 4시가 넘었다. 왕 선생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오늘 일당 600위안이에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다. 잠깐, 내일 반나절 더 시간 낼 수 있나요? 조금 더 부탁할 일이 있어요. 똑같이 300위안. 그러면 총 900위안이었다. 평소 내 한 달 생활비보다도 많은 돈이었다. 네, 괜찮아.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마워요.
다음 날 나는 제 시간에 왕 선생 집에 도착했다. 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요. 왕 선생의 목소리는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중간쯤 갔을 때 드레스룸 문이 열렸고 왕 선생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엔 억지로 근육을 끌어올린 듯한 안내요. 오늘은 반나절만 하면 돼요. 먼저 돈 드릴게요. 300위안 세어보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드레스룸엔 불이 꺼져 있었고 안은 어두웠다. 옷이 가득 걸린 것만 보였다. 대부분 정장과 외투였다.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여기 무거운 여행 가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못 끌겠네요. 좀 꺼내주세요. 정말 짙은 색 큰 여행 가방이 있었고 보기에도 꽤 무거워 보였다. 최소 50kg는 돼 보였다. 잠시 후 제가 안에서 밀 테니 제가 당기라고 하면 있는 힘껏 당겨주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갔다. 곧 옷들의 가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예 안 보였다. 나는 조심히 여행 가방 쪽으로 갔다. 준비됐어요. 대답은 없었다. 몇 초 기다리다 다시 왕 선생을 불렀다. 10초쯤 지나서야 안쪽에서 하는 대답이 들렸다. 당기세요. 나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힘껏 뒤로 당겼다. 가방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바퀴도 걸린 듯했다. 바닥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조금씩 끌어냈다. 그러다 갑자기 쿵! 가방이 통째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너무 세게 당긴 탓에 나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고 넘어질 뻔했다. 겨우 중심을 잡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꼈다. 가방이 비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너무 가벼웠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드레스룸 안쪽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왕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작아졌다. 나는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허공에 매달린 걸 봤다. 목엔 굵은 밧줄이 걸려 있었고 발밑엔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은 나를 향했고 눈은 반쯤 떠 있었다. 입가엔 그 이상한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초 동안 눈앞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방금 끌어낸 가방이 발판이었다는 걸? 나는 달려가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들어 올렸다. 하지만 체중이 전부 밧줄에 실려 있었다. 매듭은 단단했고 목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끊어야 했다. 칼이든 가위든 뭐든 날카로운 게 필요했다. 그때 떠올랐다. 어제 집안의 칼이랑 칼은 다 날카로운 도구까지 전부 버릴 물건과 함께 치워버렸다는 걸. 나는 곧바로 신고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 일들은 흐릿한 꿈 같았다. 경찰서에서 나는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왕 선생이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쌓이는 질식 쌓였다. 경찰은 내 가방 안에서 흰 봉투를 찾았다. 그 안엔 300위안과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런 방식으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내도 1년 전 다른 사람과 떠났습니다. 나와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살아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살은 못합니다. 이유는 우습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거든요. 평범한 지옥이 아니라 특별한 지옥.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제 손으로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일을 끝내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편지는 제 자발적 동의서로 봐주세요. 조사 결과 경찰도 확인했다. 왕 선생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정신 상태도 불안정했다. 결국 사건은 자살로 처리됐다. 모든 게 그렇게 끝난 듯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평범하게 살려 했지만 밤마다 눈만 감으면 그가 매달린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이상한 웃음도 함께. 나는 드레스룸에서 그 가방을 미친 듯 끄는 꿈을 꿨다. 하지만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나도 지옥에 가는 걸까? 그 질문엔 아직도 답이 없다. 양난의 이야기가 끝났다. 침묵을 깬 건 주레이였다. 그는 가볍게 박수를 쳤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디테일도 좋고 전개도 좋고 마지막 반전도 꽤 강했어요. 그럼 다음은 샤오안 씨. 시작해주세요. 샤오안의 이야기. 남편. 현실은 가끔 허구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제가 하려는 건 제 고모 이야기예요. 가족들 눈에 고모는 늘 가장 밝았고 가장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세대 조카들이 제일 좋아한 고모였죠.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야 저는 알게 됐어요. 고모의 내면과 겉모습 사이에 큰 틈이 있었다는 거려.
고모는 평생 독신이었고 그건 우리 집안 분위기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됐어요. 친척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시선들은 바늘처럼 고모를 찔렀죠. 개소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모에겐 외곽에 오래된 집 한 채가 남았어요. 변화는 46 생일 직후 찾아왔죠. 고모가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거예요. 상대는 2달 만난 장화였어요. 가족은 놀랐지만 한편으론 안도하며 축복했어요. 장화는 39살, 고모보다 어렸고 유머도 있었고 예의도 바르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고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보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했고 고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소녀처럼 웃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은 수년 만에 처음 봤어요. 결혼 한 달 뒤 두 사람은 신혼여행. 몇 주마다 우린 각지 풍경이 담긴 엽서를 받았어요. 거기엔 고모의 예쁜 글씨가 있었고 여행 이야기와 장화의 세심한 배려가 가득했죠. 모든 게 동화처럼 완벽했어요. 금은 여행을 마치고 옛집으로 돌아온 뒤 생겼어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 뒤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고모는 잠을 못 잔다며 장화와 따로 자겠다고 했어요. 집이 너무 커서 밤마다 이상한 울림이 난다고 했죠. 그 다음엔 밤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벽 안에서 스며 나오듯이요. 복도에선 늘 긁는 소리가 난다고도 했어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은. 처음엔 장화가 차분히 달랬고 병원에도 데려갔지만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는 여행 피로와 환경 변화 때문이라며 진정제를 줬죠. 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됐어요. 고모는 그 소리들이 악의적이라고 확신했어요. 장화가 못 듣는다고 원망했고 자기를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장화가 가까이 오는 것도 거부했고 한 번은 꽃병까지 던졌어요.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고모는 옛 침실에 틀어박혀 며칠씩 문을 잠갔어요. 음식은 가사도우미만 잠깐 넣어줬죠. 가족이 번갈아 설득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고모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음식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고 물에 약을 탔다고도 했어요. 가장 심각한 건 장화를 공포와 혐오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였죠. 고모는 말했어요. 매일 자기를 돌보는 그 남자, 다정하게 말하는 그 남자는 가짜라고. 장화와 똑같이 생겼지만 속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고모는 진짜 장화는 이미 죽었고 저 가짜가 집을 차지했으며 자기까지 해치려 한다고 했어요. 우린 고모를 최고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고 여러 검사 끝에 진단명은 카푸그라 증후군이었어요. 드문 망상 장애로 조현병 범주에 속한다고 했죠. 환자는 가까운 사람이 똑같이 생긴 가짜에게 대체됐다고 믿는 거죠. 그 진단서는 가족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우린 선택해야 했어요. 고모를 폐쇄병동에 보내 강제 치료할지 아니면 집에 두고 가족과 간병인이 번갈아 돌볼지 약물 치료와 함께요. 우린 결국 집에 두기로 했어요. 장화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을 줄였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고모 곁에서 보내기 위해서요. 그의 인내와 희생은 모두가 똑똑히 봤어요. 힘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가족은 장화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는 차분하고 믿음직했고 고모의 병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큼 이해심이 깊었어요. 우린 종종 말했죠. 고모는 불행하게 병들었지만 이런 남편을 만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고모의 상태는 들쑥날쑥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으로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대부분은 조용히 지냈고 가끔 정신이 막을 땐 우릴 알아봤어요. 하지만 장화에게만은 끝까지 공포와 거부감을 보였죠. 장화도 익숙해진 듯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모든 게 바뀐 아침이 왔죠. 그날 저와 엄마는 옛집에 가기로 했어요. 문 앞에 도착하자 우린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고 노란 통제선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임을 밝히자 한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날 새벽 조깅하던 사람이 집에서 30분 거리 동쪽 해안 절벽에서 신고했대요. 목격자는 차 한 대가 절벽 끝에 멈추고 여자가 트렁크에서 남자 시신을 끌어내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절벽 끝에 서서 몇 분 동안 소름 끼치게 웃다가 그대로 뛰어내렸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다에서 여자의 시신을 찾았고 신원은 고모로 확인됐어요. 남성 시신은 찾지 못했고 바다에 휩쓸렸을 거라 했죠. 차 번호를 추적해 경찰은 이 집까지 왔고 현장 조사는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고모 침실은 난장판이었죠. 침대 시트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스탠드는 산산조각 났고 벽엔 검게 굳은 핏자국이 튀어 있었어요. 바닥엔 녹지 않은 약 몇 알도 흩어져 있었죠. 경찰의 초기 추정은 이랬어요. 전날 밤 고모가 약을 먹는 척하고 장화가 방심한 틈에 침대 옆 물건으로 그의 머리를 쳐 기절시킨 뒤 어디선가 원래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냈다는 거예요. 침실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피를 끌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경찰은 장화가 부엌에서 살해됐다고 봤어요. 그 뒤 고모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장화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절벽으로 차를 몰고 갔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만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어요.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자살까지 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의 발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을 수색하던 중 한 경찰이 거실 큰 카페2 가장자리에 미세한 마모 흔적을 발견했죠. 자주 들춰낸 듯한 자국이었어요. 카페2를 치우자 그 아래에 바닥과 딱 맞물린 숨겨진 문이 있었어요. 정말 눈에 띄지 않았죠. 열자 아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이 나왔고 말로 못할 악취가 확 올라왔어요. 지하실은 작았고 5제곱미터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하나 있었죠. 남자는 계단 아래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한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오랫동안 시멘트를 긁은 탓에 손톱이 죄다 들리고 빠져 있었죠.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최소 3개월 전이었고 사인은 탈수와 굶주림이었어요. 지하실에 먹을 것도 물도 없었고 벽과 문 안쪽엔 깊은 긁힌 자국과 검붉은 핏자국이 가득했어요. 그는 죽기 전까지 갇힌 짐승처럼 미친 듯 탈출하려 했던 거죠. 곧 DNA 결과도 나왔어요. 지하실 시신은 장화의 생체 정보와 99.9% 이상 일치했어요. 그가 진짜 장화, 바로 고모의 남편이었죠. 그렇다면 지난 최소 3개월 동안 우리가 모범적인 남편이라 여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장화의 사회관계를 조사했지만 쌍둥이 형제는 없었어요.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척과도 멀었죠. 그 사칭범의 정체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그는 장화의 말투와 행동을 완벽하게 흉내냈고 가족만 아는 작은 습관까지 따라했어요. 그는 누구였고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이었던 걸까요? 샤오 안의 이야기가 끝났다. 주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양을 바라봤다. 다음은 천양씨. 천양은 아직 샤오안 이야기에 여운에 잠긴 듯했고 한 박자 늦게 정신을 차렸다. 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느 밤의 노크 소리와 문박의 그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천양의 이야기. 문박의 친구. 그때 저는 4학년이었고 자취 중이었어요. 집은 대학가 근처였고 교직원용 건물이었죠. 저는 2층에 살았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심심해서 공포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 봤어요. 제가 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혼자 보니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영화가 끝났을 땐 새벽 1시 반. 그 찝찝한 기분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샤오씨에게 전화했죠. 술 마시고 게임하자고 부르려고요. 사실은 그냥 누가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샤오씨는 시내에서 놀고 있었고 술도 마셨고 아침 수업도 있다며 안 온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꽁꽁 말았어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영화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TV를 켰고 게임 방송 채널로 돌렸어요. 볼륨도 꽤 크게 했죠. 사람 소리가 나야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막 잠들려는 순간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짜증이 났죠. 누가 문을 잘못 두드린 줄 알았거든요. 무시하고 돌아 누웠는데 또 났어요. 똑같은 리듬으로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문 쪽으로 대체 누구냐고 소리쳤죠. 밖은 조용해졌고 전 사람이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분쯤 후 다시 노크가 들렸고 이번엔 목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문 열어. 나 샤오씨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짜증도 나고 웃기기도 했죠. 아까는 안 온다더니 술 취해서 와서 날 놀리는 줄 알았어요. 야 샤오씨 미쳤냐?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온다며? 문 열어. 나 샤오씨야. 알았어. 왜 이렇게 재촉해? 근데 왜 이제 왔냐? 제 손은 이미 문고리에 닿아 있었고 막 돌리려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녹음기를 재생한 것 같았거든요. 평소 샤오씨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제야 저는 경계했죠. 너 대체 누구야? 문 열어. 나 샤오씨야. 어디서 마시고 온 거야? 문 열어. 나 샤오씨야.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아무리 취해도 한 글자씩 저렇게 기계처럼 정확할 순 없었다. 문 열어. 나 샤오씨야. 사람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 나는 조심히 문에 귀를 붙였다. 박소리를 들으려고. 문 열어. 나 샤오씨야.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몸속 피가 반쯤 식는 기분이었다. 보통은 문에 귀를 대면 대충 어디서 나는지 감이 오는데 그 목소리는 문 앞 복도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다. 문 위쪽에서. 그러니까 천장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화들짝 뒤로 물러났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너 대체 누구야? 장난치지 말고 꺼져. 문박은 조용해졌다. 난 긴장을 못 풀었다. 문 뒤에 10분은 서 있었던 것 같다. 다리도 굳어갔다. 그 목소리는 다시 안 들렸다. 공포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공포영화 보고 놀라서 허청한 거라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문 쪽에 쏠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아마 몇 분쯤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마치 내 방 천장에서 나는 것처럼. 정말 바로 위에서. 온몸이 싸늘해졌다. 나는 천장을 노려봤고 그 소리는 느리게 계속 반복됐다. 고장 난 축음기처럼.
더는 못 참겠어서 휴대폰을 잡고 제일 먼저 샤오 씨에게 전화했다. 통화 중이었다. 안 받았다. 나는 떨면서 문자를 보냈다. 샤오 씨, 너 밖에 있는 거야. 아까 그거 너였어. 빨리 전화해. 나 진짜 미치겠어. 문자를 10몇 개나 보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사람은 공포가 극에 달하면 분노로 바뀐다. 얼마나 더 버텼는지 모르겠다. 머릿속 줄이 툭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확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림자 하나 없었다. 나는 빈 복도에 대고 떠오르는 욕을 다 퍼부었고 미친 사람처럼 칼을 휘둘렀다.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그 목소린 어디서 난 거지? 나는 문을 세게 닫고 주저앉았다. 그렇게 한참 앉아 시간만 흘려보냈다. 아침 8시가 넘자 밖은 완전히 밝아졌고 그제야 겨우 긴장이 조금 풀렸다. 짐 챙겨 샤오씨 집으로 가려던 순간 그때였다. 문밖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것도 샤오씨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새벽의 기계 같은 소리와 완전히 달랐다. 진짜였다. 천양, 문 열어. 빨리.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샤오씨는 계단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다. 땀범벅이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갑자기 달려와 날 붙잡고 억지로 방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질질 끌고 갔다. 샤오씨는 옆에서 헐떡이며 더듬거렸다. 그 문자. 아침에 일어나서야 봤어. 전화했는데 내가 안 받더라. 그래서 수업도 못 가고 바로 왔어. 2층 올라오자마자 봤어. 뭔가 하나가 내 방 문 위 천장에 붙어 있었어. 등골털이 다 섰다니까. 걔는 내 발로 거미처럼 천장에 붙어 있었어. 머리는 아래로 축 늘어졌고 얼굴은 내 문을 향하고 있었어. 내가 올라오자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날 봤어. 그리고 네가 문 열자마자 휙 하고 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난 널 무조건 끌어내야 했어. 나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문을 열 때 난 방만 봤지 샤오씨만 봤지 천장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그건 내 머리 바로 위 천장에 붙어 있었던 거다. 내가 문 열고 욕할 때도 사실 놈은 바로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다. 결국 그건 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서로 부축하며 샤오씨 집으로 갔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 이야기를 들은 주레이는 생각에 잠겼다. 도시 괴담으로는 아주 좋네요. 충격감도 있고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시간도 거의 됐군요. 마지막은 샤오의 씨. 당신 차례입니다. 모든 시선이 단숨에 내게 쏠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귀신 이야기나 살인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 면접자. 전 졸업한 지 3개월 됐고 이력서를 100장 넘게 넣었지만 면접 연락은 이번이 유일했어요. 메일 제목은 고연봉 창의지. 시간과 주소만 적혀 있었죠.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절실한 취준생은 그 이상함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해요. 돈과 기회만 보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왔죠. 각자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 제일 잘한 사람이 합격. 그것도 도착 순서대로요. 규칙 자체가 이상했어요. 이야기 하나만으로 창의직을 뽑는다니. 면접보다 공연 같았죠. 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당신을 보고 있었어요. 주레이 씨. 당신은 아주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 집중이 좀 달랐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즐기는 눈이 아니었죠. 줄거리에 빠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가하는 눈이었어요. 이야기 그 자체보다 말하는 행위를 보고 있는 듯했죠. 해설보단 감독이 배우를 보는 눈 같았어요. 그리고 이 방도 그래요. 분위기며 구성이 너무 완벽해요. 마치 어떤 서사 장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무대 같아요. 우리 넷이 여기 앉아 차례로 공포 이야기를 한다. 이 설정 자체가 소설이나 영화 속 익숙한 장면 같았죠. 그래서 미친 가설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이 면접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 넷이 당신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요. 저는 제 현실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뛰고 숨도 쉬고 차가운 책상 나뭇결도 느껴져요. 모든 감각이 너무 생생하죠. 그런데 이 생생함조차 설정된 것이라면요. 제 기억도 100번 넘는 탈락도 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이 방에 나타나 정해진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 설정이라면요. 잘 짜인 캐릭터 설정 같은 거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조차 숨이 막혔어요. 존재의 바닥이 흔들리는 의심은 어떤 귀신보다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 완벽했어요.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듬은 작품 같았죠. 그럼 작가는 누구죠? 가장 그럴듯한 답은 당신이에요. 주레이 씨, 당신이 우리 네 사람을 만들고 배경과 성격과 각자의 이야기를 부여한 뒤 이 면접장에 앉혀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서사를 완성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공포는 바로 그 의심이에요.
허구의 인물이 자기가 허구일지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 그 세계를 이루는 사람과 사건과 감정과 기억까지 전부 창조자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리고 반항하고 그 장막을 벗기려 하지만 그 반항조차 이미 써진 전기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그게 진짜 공포예요. 창밖에 귀신도 아니고 침대 밑에 사람도 아니에요. 우러러본 하늘 자체가 정교하게 그려진 배경막일 수 있다는 내 감정이 설정된 코드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믿는 자아와 인생이 더 거대한 이야기 속 하찮은 조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면접 이야기 속 샤오의 분량일 뿐일지도 몰라요. 그저 마지막 반전을 위해 존재하는 역할일지도 모르죠. 저는 끝났습니다. 방 안은 전례 없는 정적에 잠겼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주레이가 입을 열었다. 흥미롭네요. 샤오의 시 이야기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면접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샤오의 시, 누가 제가 면접관이라고 했죠? 저 역시 면접받는 쪽일 수도 있는데요. 소름이 확 끼쳤다. 양나는 불안하게 사방을 둘러봤고 샤오아는 벌떡 고개를 들어 천장과 하얀 벽들을 번갈아 봤다. 숨겨진 카메라라도 찾는 것처럼. 만약 주레이도 면접자라면 도대체 누가 이 면접을 평가하는 걸까? 면접관조차 이야기의 일부라면 진짜 화자와 청자는 어디 있는 걸까? 나는 저도 모르게 주레이가 보고 있는 허공을 따라 바라봤다. 거긴 그냥 공기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금 그 순간 더 크고 더 멀고 이해할 수 없는 눈이 우릴 내려다본 것 같았다. 아주 잠깐, 스치듯이. 그리고 사라졌다. 어쩌면 진짜 면접관은 지금 이 순간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면접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무서운지 그걸 말이다.